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훈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평일반 시작을 할 거고요.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아마 제 이메일이 나와 있어요. 요거 보시면 답변 드리는 데는 제가 영업일 기준 2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영업일이라는 거. 만약에 금요일에 질문을 주시면 토요일, 일요일에 답변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 혹은 이제 좀 빠른 답변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메일 말고 카톡이나 혹은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 제 전화번호는 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요거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학원을 못 오시게 돼가지고 유선상으로 이제 전화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뭐 질의응답이 필요하시면 그때는 이제 바로 전화 거시면 제가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문자를 먼저 주시고 전화 이제 약속 잡고 그러고 전화를 하시면 돼요. 이건 앞으로 저희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기, 3기 때도 이제 답안을 집에서 쓰시고 학원에다 제출하시고 제가 첨삭을 드리고 다시 학원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대면 첨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첨삭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 다 예약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우선순위는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메일 주시고 이제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주시고 그게 안 되시면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좀 제가 답변 드리는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릴 때부터 노무사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 노무사가 아예 없어가지고 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는 거지? 라는 느낌도 있고 이게 나가서 밥벌이는 되는 건가? 라는 느낌도 있고 좀 그런 애매모호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어리니까 그냥 시킨 대로 공부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24기 노무사인데 작년도 초반에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 필드에서 이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겪은 바로는 노무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쌓아온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각각의 이유가 다 다르실 거예요. 노동 환경의 개선을 내가 리드해 보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나는 뭐 돈 때문에 하는 거다도 있을 거고, 혹은 기업 인사팀의 취업을 위해서 용이한 자격증이니까 그를 위해서 획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최초에는 이제 군대에서 인사병을 하면서 인사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 뭔가 비밀스러운 업무기도 하고 사람을 다루는 업무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에서는 인사병이 약간 그 권력의 핵심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맛이 좋구나 해가지고 기업 인사팀을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찾아보다가 노무사란 자격증이 있어서 하게 됐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필드에 나와 보니 수습을 하고 나니까 기업보다는 이제 자유도가 높은 필드에 이렇게 남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두 가지의 대분류로 나눌 수가 있기는 해요. 요거는 뭐 학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기업이 있고요. 소위 이제 필드라고 말하는 노무법인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두 가지의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보통은 인사팀과 노무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사팀 안에 직무,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잖아요. 인사관리는 이 사람과 일을 다루는 것인데 사람은 우리 기업 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루는 것이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 내에 있는 직무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룰 때 인사팀에서는 보통 직무, 그 일이 기능적 차원으로 분화가 되어 있어요. 사람을 뽑는 사람, 사람을 개발하는 사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 보상하는 사람 이렇게 기능적 차원으로 각각 맡는 일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보통 노무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보상 파트를 맡게 되거나 혹은 기획이나 법적 검토를 맡게 됩니다. 우리 기업 내 인사상의 이슈가 노동법적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맡게 돼요. 그리고 혹은 내부에서 이제 인사제도를 기획하고 실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인사관리론을 배웠으니까 내부에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노무사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그 2차 노동법 중에서도 노조법과 저 인사관리 안에 있는 노사관계 파트, 그쪽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건 이제 노조 대응 업무를 맡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무법인 안에서는 이건 크게 좀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산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 있어요. 산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법인들은 이 나머지 것들을 보통 같이 해요. 첫 번째는 법률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여기서 저희 인사관리랑 크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여기 자문 영역과 컨설팅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재야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거는 변론을 하고 자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도 법이 계속 바뀌니까 연차를 몇 개 줘야 되는지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사를 알아봐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무계약을 했습니다. 노무계약을 하면 이제 매일매일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회원권을 획득한 거예요. 그럼 노무사한테 물어봐요. 연차는 몇 개죠? 라고 하니까 연차 한 달에 뭐 1년 미만자는 한 개씩 생기고 2년 차가 되면은 15개가 생긴대요. 그래서 둘이 합해서 2년 동안 총 26개를 쓸 수 있대요.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기업은 일도 되게 바쁘고 돈도 없어가지고 연차수당을 잘 못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1차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있죠, 그죠? 뭐 6개월 전에 몇 개 남았는지 알려주고 2달 전에 그 사람이 사용 계획서를 받죠. 6개월 전에 알려주고 몇 개 남았다. 이 안에 얼마 쓸 건지를 계획을 짜라 라고 우리가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2달 전에 우리가 날짜를 찍어줘요. 언제 네가 쉬어라. 이때 안 쉬면 연차수당 없다. 라는 이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거든요. 그럼 어느 구성원이 일에 미치지 않은 이상 그걸 찍어주면 당연히 쉴 거잖아요. 내가 2달 남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찍어줘서 그래 나는 너무 미치도록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회사에 나가서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에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습노무사님들 되셔가지고 그러시면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시면 연차수당 전환이 안 돼요.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대표가 그거를 따라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오는 만족감이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연차 대체 사용 합의라고 해가지고 뭐 추석이나 설날에 빨간 날 이런 것들은 기업에는 아직까지는 평일이랑 똑같아요. 그때를 연차로 대체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좋네 라고 시행을 했더니 정말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이 구성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죠, 그죠? 노동법에서의 구성원의 동기부여라든지 사회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사노무관리 속에 녹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노사와의 균형성 있는 자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법인에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직무 분석이라든지 평가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연봉제를 세팅한다든지 이런 외부 용역들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컨설턴트로 활용을 하실 때도 저희 인사노무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기업은 기업의 연봉 체계를 따르고요. 저희 노무법인,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이제 기본급 플러스 뭐 인센티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인사노무 관리가 어떤 학문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인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구성원, 사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직무를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인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를 잘해서 관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과. 그럼 여기서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해요. 성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잡아두면 좋을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기초적인 용어만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종국적으로 종업원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조직. 그럼 돈을 번다라는 것은 기업 전체에 있어서의 성과예요.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버는 거죠? 사람이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종업원의 구성원의 성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업무 성과와 행동 성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업무 성과, 행동 성과. 업무 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직무 안에는 내가 수행해야 될 과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노무사라고 하면 해고 사건을 수행하고요.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해요. 이런 것들이 다 저의 과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의 과업들을 잘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업무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저의 과업을 잘 수행을 해서 돈을 창출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과업을 잘 수행해서 돈을 잘 벌어왔다라는 것이 있는 거고, 행동 성과에는 시민 행동은 높이고 일탈 행동은 줄인다라는 게 있어요. 과업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일이라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딱 시킨 일만 하는 것과 시키지 않았지만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조직 유효성이라고 하는데,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시민행동이라고 해요. 우리 1차 때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조직 시민행동 배우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와의 몰입감, 내가 회사와 동일시하는 정도가 높아서 회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찍 나와가지고 화초에 물 주고 쓰레기통도 내가 막 비우고 먼지도 내가 막 쓸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조직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시민행동인 거예요. 일탈행동을 보면 이제 제가 노무사 수습을 마치고 기업을 안 간 이유가 자유도 때문이었거든요. 자유도. 저희는 자유도가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문사, A라는 자문사에서 사람을 잘랐는데, 해고를 했는데 내가 사후적으로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를 하려면 계약이 되어 있으면 미리 이 사람 좀 잘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표님이 욱해가지고 꺼져!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무사한테 제가 꺼지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요. 그럼 이제 부랴부랴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해서 이제 잡료가 높은 경우에 방문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전화로 하는데 이제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대표님이 이렇게 좀 하시기는 어렵고 맡기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관계가 좋아가지고 계약을 잘 한 거예요. 그럼 계약을 잘 했는데 그 계약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꺼져! 라고 욱할 만큼의 급한 사람이어가지고 맡기셔야 될 거 알았어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노무법인으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팅이 한두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15분 만에 끝났어요. 그럼 복귀를 안 하고 그 근처 커피숍에 간단 말이에요. 커피숍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역시 계약이 잘 되었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리프레시가 필요해.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쭉 있다가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한테 이제 잘 됐다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저에 있는 그 소정 근로 시간 중에 2시간이 떴죠, 그죠? 그게 조직 유효성을 저해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탈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행동은 높이고 일탈행동은 줄이는 것이 우리의 행동 성과다라는 것이고, 요거 자체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냐? 조직 유효성을 높이는 것, 기업의 상존, 성과, 돈을 버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과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으로 가시죠. 저희 책이 여기 보면은 이제 3인공저라는 기본서가 있고, 박경규 교수님이 이제 지금 책이 있으신데, 제가 전년도까지는 연기 강의를 할 때 3인공저로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출제 경향성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원래는 3인공저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 박경규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대거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교수님들 좀 젊어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해서 좀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교수님 저는 전체 시험, 인사노무 관리의 전체 시험의 범위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많이 잡아서 한 80, 한 5% 정도는 커버가 돼요. 기본서만으로는. 그러니까 3인공저를 읽으시건 박경규저를 읽으시건 요 정도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 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1기부터 들어갈 소음서, 요 개정 작업하고 있는데 그 소음서나 보충 자료 이런 것들로 이제 메꿔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초에 왜 소음서부터 안 하고 요걸 하는 거냐를 보시면 이제 강사들의 소음서라는 것은 이제 강사분들마다 교수저로 하시거나 강사저로 하시거나 둘 다를 쪼개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강사의 수험서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 가지의 기본서들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요 문장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 주요 문장들을 교수님은 이제 한 문장 설명하시는데 뭐 두 문단을 할애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너무 길고 읽었을 때 답안에 다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답안에 쓸 엑기스만 뽑고 나머지는 다 쳐내는 작업을 하는 게 강사의 수험서예요. 그건 모두 다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쓰게 되면 되게 평면적인 답안이 나오거나 혹은 본인은 이해하지 않았는데 쓰게 되거나 혹은 교수님의 이 문장들 중에서 내가 이해하고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좋을 문장들이 아예 공부한 적이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 때는 이 85%에 대해서 보다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고 여기 나머지 남아있는 15% 정도는 대부분이 이제 이슈나 트렌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얹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3인공저를 읽으면 좋은 거냐? 뭐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차피 전년도까지 연기를 3인공저로 해왔었기 때문에 3인공저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 안에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냥 필기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추가적으로 그걸 보는 그런 에너지 소모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복습을 하시고 제가 한 6시 전에는 복습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복습 문자의 의의가 뜻이 이제 그것만 복습하라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복습을 하시되 정말 너무 바빠서 복습을 할 수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미리 암기를 하겠다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복습 문자를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2015년에 했었거든요. 2015년에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되게 단시간에 합격하시는 비율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저도 이제 운 좋게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요새는 그 동차생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차보다 더 짧은 기간을 공부하고 붙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그 비율들이 되게 많이 줄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1차가 한 얼마였죠? 한 8,000명 가까이 봤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카페 제가 가끔 심심한 이제 자기 전에 동의 카페 이런 거 슬슬 보는데 왜 보면은 요새는 그런 걸 일 없는데 작년만 해도 뭐 지금부터 달리면 힘 빠져서 안 돼요. 뭐 그런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뭐 4, 5년 공부를 하는 그 시험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저희는 1년 또는 2년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예요. 단거리인데 이제 뭐 천천히 달렸다가 나중에 스퍼트 그런 말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3기랑 똑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휴식이라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짧게 공부를 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때 일도 조금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 3기와 1기 이 사이에 그 공부하는 시간들이 거의 같았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연기 때는 일주일에 이틀을 쉬었고요. 연기 때는 일주일에 이틀만 쉬었고요. 나머지는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기는 이제 주말 중에 하루를 쉬었고요. 2기부터는 반나절 쉬었고요. 3기 때는 거의 안 쉬었어요. 안 쉬고 뭐 잠깐 뭐 치킨 먹는 시간 정도, 뭐 예능 보는 시간 뭐 한두 시간 정도, 뭐 그 정도 빼고는 다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이고 이 사람이라는 게 8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8시간 두뇌 풀가동이 일어나는 동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핸드폰 일단 딴 데 뒀고요. 핸드폰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때는 페이스북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걸 딴 데 뒀고 그리고 이제 스타워치 같은 거 팔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죠. 그죠? 혼자 공부를 하다 뭐 손톱에 때를 뺀다든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누구나 하죠. 그죠? 뭐 여기 뭐 가시래기 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멍 때리는 시간들을 다 이제 정지를 시켰어요. 그 정지를 시켜 놓으니까 공부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요. 그래서 순수 공부 시간을 스타워치로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선택적 근로 시간인지 아시죠? 그죠? 일주 평균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근무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침에 있다는 것은 다 전업수험생 분들이니까 소정 근로 시간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 8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최소 8시간 되셔야 돼요. 근데 그 8시간 체크를 하실 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한 7시간을 했다. 그리고 오늘은 몸이 좀 잘 받쳐줘가지고 한 10시간 했다. 그런 것들을 평균을 내서 연기 때는 최소한 한 8시간 정도를 꾸준히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그게 습관이 한 66일을 지속하면 안 무너진대요. 66일을 지속하면. 근데 지금부터 쭉 하시면 연기 끝날 때 한 12월 연말쯤 되면은 딱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독서실에 이렇게 달력을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제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을 해서 일주 평균 몇 시간인지를 잡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냈을 때 하루 8시간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수업하는 시간 빼고예요, 빼고. 그래도 얼마 안 돼요. 우리 밥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담배 하나 피시고 뭐 자리에 앉으면 1시 반? 거기서부터 이제 저녁 먹는 시간 빼고 하면 딱 맞거든요. 순수 공부 시간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기부터 3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연기부터 3기. 지금은 이제 원래 그렇죠. 원래 이제 시작할 때 호기롭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가 다 씹어먹겠다. 뭐 찢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사람이 신기하지 않나요? 노동 때 그런 마음으로 앉았다가 좀 허덕이면서 끝났다가 행정 첫 시간 때 또 그런 마음으로 앉았다가 또 허덕이면서 나중에 끝났다가 이제 인사도 첫날에 또 그런 마음으로 앉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제 원래 그런 건데 그 주기가 좀 짧아지면 좋겠죠, 그죠? 연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해에 집중을 해주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관리가 처음에 읽으면 되게 쉽거든요.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영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질 않나. 혹은 뭐 EHRM 컴퓨터를 가지고 인사관리하는 거. 그건 이제 단점, 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어렵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나.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읽고 당연하네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왜 그런 위치에 그런 말들이 들어있는지를 꼭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걸 오늘 할 거예요. 과학적 관리법.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복습을 하거나 수업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은 거기 보면 교수님이 성과급에 대한 불신 혹은 1급제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그리고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보세요. 성과급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박스 포장 100개 하면은 10만 원 줄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150개 하면은 15만 원 줄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신나가지고 150개를 했어요. 그 다음날에도 오늘도 150개를 하면 15만 원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야, 너 원래 그냥 150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100개 하고 앉아 있었던 거잖아. 앞으로는 150만 원은 10만 원이고 200개 하면 15만 원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런 불신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고정시켜 놓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차별성과급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일정 목표치를 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할증을 붙여주는 형태의 성과급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강의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신 뭐 박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무튼 불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 그래서 돈을 다르게 줬다 이런 식으로 되게 평면화돼요. 그러니까 연기 때는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 다음에 암기가 훨씬 수월해지고요. 나중에 되면 문제들의 답안을 쓰시게 될 텐데 그때 그냥 키워드 불신, 차별성과급제라고 적는 것보다 방금 우리가 강의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녹여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답안이 풍부해지고 분량도 많아지고 가점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연기 때 이해를 해놓지 않으면 2, 3기 때 가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본인도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질문할 힘이 없거든요. 질문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해가 안 되시면 좀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답변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아주 예전에 한 3년 전에는 연기 때는 이해만 하면 된다라는 게 되게 통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해를 하면서 키워드로 좀 암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복습 문자 드리는 부분이 중요해서 드리는 거니까 거기서 모두 다 외워라, 모두 뭐 이렇게 탁 치면 탁 나오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는 내가 허용하는 만큼, 나의 한계치만큼은 암기를 위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암기에 대한 부담은 가지셔도 되는데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선한 그 경험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인사는 외우고 나서 책을 덮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8시간을 공부를 하고 책을 덮고 30초를 쉰 다음에 내가 오늘 뭐 했는지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원의 목차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여기서 좌절하거나 내 머리가 이상한가 보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꾸준히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1기 때 가시면 1기 때 가시면 지금은 그냥 이해와 암기를 하시는데 답안 형식으로 이해와 암기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강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연기와 1기가 모든 강사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수험서를 가져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수님 저를 보는 거고요. 여기는 수험서를 보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답안에 쓰기 쉽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형식, 왁구가 짜여져 있는 책을 보시게 되는 건데, 그럼 이때 이 수험서가 답안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보시고 내가 답안엔 이것을 이렇게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2기와 3기는 계속 이제 모의고사거든요. 2기와 3기는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데 여기는 진도별이고 여기는 전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때는 이제 본인만의 이제 답안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고 내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탁침탁 나오게끔 계속 암기를 지속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인데, 이때는 이 암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시험 전날에 이 한 과목을 한 반나절 동안 다 회독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토요일에 노동을 치고 인사를 쳐요. 그리고 행정을 치고 선택을 치거든요. 그럼 이 전에 금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을 거잖아요. 이 힘든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럼 금요일 날 뭐 하겠어요? 금요일 날 이거 보진 않을 거잖아요. 금요일 날 인사를 오전에 보고 노동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면 노동시험 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목요일에는 뭐 하겠어요? 목요일에는 선택 보고 행정 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나절 만에 회독을 할 수 있게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눈으로 바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MBO라는 평가 제도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만든 사람, 나오게 된 배경, 영향을 준 연구 내용, 장단점, 성공적 운영 방안, 시사점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바르기만 해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다음 장으로 넘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초 정도면 되는 순간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거고, 그럼 이때 이 여기에서 1회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작업이 꼭 있어요. 우리가 3기까지 암기하고 시험 치면서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러고 나서 곧장 그 다음 날에 시험 치러 가는 게 아니니까 통상 이제 저는 이제 65322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연도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3기가 끝나고 나면 요 정도의 시간이 남아요. 요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 한 20일 정도 남는 거죠. 20일 정도 남으면 6일 동안 전 과목을 1회독하고 5일 동안 1회독, 3일 동안 1회독, 2일 동안 1회독, 1일 동안 1회독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0.5일 동안 1회독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내가 암기를 해놔야 눈에 바를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 자체가 이 암기를 해줘야 되는 그 퀄리티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험 시장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래서 연기 때부터 암기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멘탈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기 때는 수많은 유혹에 싸우는 시기거든요. 뭔가 시험이 멀리 남아 있는 것 같고, 원래 보상이 바로바로 와줘야 동기부여가 잘 되는데, 강화 이론 아시죠, 그죠? 근데 저희는 그 합격이라는 보상도 매우 멀고, 모의고사도 안 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혼자를 통제하셔야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만 하는 그 습성이 생기거든요. 오늘만 치킨, 뭐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연기 때 내 생활 습관이 2, 3기의 생활 습관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나의 암기가 안 되어 있다, 혹은 이제 뭐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에 좌절이 생기게 되고요. 2, 3기 때 모의고사는 내 등수에 연연하게 되는데 그게 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엉덩이로 싸움을 하면 우리 시험은 분명히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후배 노무사나 동기 노무사 중에서도 동기 노무사는 노동법을 모의고사 때 매번 꼴등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울면서 노동법 배고 자고 베개 대신. 근데 걔가 노동법 제일 높게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사이에서는. 그리고 그 학과 후배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기 때 전화를 하면 울고 있어요. 실제로 우는 소리가 나요. 이제 독서실에서 이제 울음을 참고 공부를 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멘탈을 좀 잘 관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시죠. 책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3페이지. 인사관리의 중요성, 이제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여기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편하게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때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약해서 이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사관리가 왜 필요하게 되었냐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는 노무사지 않습니까? 노무사가 되실 분들이시고, 그럼 인사관리를 배우셨으니까 평가제도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냥 습관처럼 저는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회사에 평가제도가 없거나 혹은 직무 분석이 안 되어 있거나 그냥 우왕좌왕 일을 하는데도 막 회사가 돌아가고 그런 신기한 상태 있죠, 그죠? 예, 우리나라가 사람 중심 인사관리라서 그런 건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저도 업셀링을 해야 되니까, 대표님 직무 분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혹은 뭐 평가제도의 설계가 절실합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 쿠팡기를 껴요. 그거 없어도 뭐 지금 뭐 30년 동안 지금 잘해왔는데 아직도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거 없이 잘 해왔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자기는 만족을 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죠, 그죠? 뭐 구성원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밖에 이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교수님들도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대표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첫 페이지의 내용은 기업의 등장이라는 건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공장 도시로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회사 내에 커졌어요. 회사 내에 커지고, 그때 당시엔 이제 세이의 법칙, 편하게 들으세요. 세이의 법칙, 경제학과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내가 만들기만 하면 곧장 잘 팔려나가는 시대. 그러니까 수요가 없더라도 만들면 일단 팔린다 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사관리가 필요치 않죠, 그죠? 그냥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경쟁 기업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내가 더 이상 만들기만 해서는 무언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외부적으로는 산업 구조의 영향도 있겠지만 내부 역량을 잘 키워서 옆에 있는 회사보다는 좋은 사람들로 좋은 회사를 꾸려나가야겠다라는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사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답안에 어차피 쓰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다음 넘어가시면 4페이지에 위에 있는 문단, 요것들은 이제 양념 같은 거예요. 양념 중에 가장 약한 양념, 이런 거거든요. 사람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사관리에서 사람은 왜 중요한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최근 기업 활동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먼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경영활동의 효율성은 이 부분은 좀 이제 그냥 편하게 암기를 해두시는 게 나아요. 답안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양념 같은 거라. 경영활동의 효율성은 바로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주체자는 바로 인적자원이며 이들의 능력이 바로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되게 경쟁자도 많아졌고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 누가 하냐면 사이먼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의 주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요 말씀을 되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보시면 이상에서 논의한 어쩌고저쩌고 그 밑에 문단에 의사결정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다라고 사람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3인공자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지금 박균 교수님은 첫 번째 사람은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었어요. 근데 3인공자에서는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이전 분이시니까 그 핍박을 좀 받으셨겠죠. 인사관리 뭐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이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특성. 기업의 생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3M이라고 하는 기업의 생산 요소. 첫 번째, 자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토지라고 하죠. 시설 설비를 의미하는데 메터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동, 사람입니다. 요것도 이제 답안에서는 약한 양념이에요. 약한 양념. 직접 물어보진 않고 내가 할 말 없을 때 가끔 쓰는 정도의 이야기예요. 보면은 이 자본과 토지는 객체성이 있고요. 노동,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 두 개는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통장에 10억이 있어요. 뭐 그럼 좋을 것 같은데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곧장 발생하겠죠.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 있는 금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혹은 어떤 파생 상품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돈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토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시설 설비를 갖고 있으면 그 시설 설비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값은 정해져 있죠. 그죠? 제가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양질의 노동을 제공할지 혹은 일탈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는 일단 제가 모르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관리를 할 때 얘들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투자하거나 팔면 되죠. 그죠?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TV는 고장나면 두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두드리면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매우 어렵더라. 인간의 특성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이먼을 들고 와서 의사결정의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성비의인기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성비의인기. 첫 번째, 성과의 주체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벌어다 주는 거냐면 그 각각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니까 성과의 주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용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죠. 약 179만 원으로. 근데 오늘은 이번 달은 좀 우리가 매출이 안 좋았으니까 100만 원만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의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이 있죠. 그죠?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 월급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주체. 그 다음에 인격을 가졌습니다. 인격을 가진 자고요. 그 다음에 기업 외부와의 인격을 가졌다는 아까 여기서 한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조직 내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뭐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하건 인간관계론적 관리법을 도입을 하건 좋은 회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올해 6월까지 저희 채용노무사 분 중에 한 분이 제 친구였어요.
제 친한 친구인데 늦게 합격을 한 친구였거든요. 걔 별명이 국밥 마스터예요. 국밥 마스터. 전국에 있는 돼지국밥, 순대국밥, 뭐 해장국밥 뭐 이런 것들의 맛집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근을 가건 퇴근을 하건 가는 길목에 자기가 찍어놨던 국밥집이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반주를 해요. 그리고 그 국밥과 소주의 조합이 잘 맞으면 두 병까지 혼자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인데 이제 저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집에 가는 길에 국밥집에 가서 소주를 두 병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얘가 헛구역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 잘못이 아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기업 내에서만 그 친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퇴근을 하고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조직 혹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겪고 나서 우리 기업 내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 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나오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복리후생 같은 거죠, 그죠? 복리후생. 그러니까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나중에 유지활동 파트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제도의 형성 배경이 뭐냐면 미국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제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그 높던 시대에 아니 회사에 있다가 나가면 계속 술을 먹고 돌아와가지고 맨날 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알코올 치료를 해주자. 그게 복리후생 일환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족 친화적인 경영을 할 때 뭐 부부 상담 교실 이런 거 열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인사관리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4페이지까지는 인사관리 왜 중요하고 인간의 특성 했어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인사관리.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경영학과 인사관리. 인사관리라는 것은 경영학의 한 분과이고요.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중에서 이제 국가 경제도 있을 거고 저희 집에 가게 경제도 있을 거고 정부의 경제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잖아요. 기업의 경제도 있을 거고 거기서 기업의 경제에 한정해서 연구하는 것을 경영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영학에는 크게 4대 분과가 있습니다. 마케팅, 재무, 생산, 인사관리.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사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림 1-2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1-2. 그림 1-2가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축약해서 그려놓았는데 지금 그리는 그림은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이클 포터의 밸류 체인 모델이라는 그림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회사는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이 여기 보면 주 활동과 보조 활동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 primary activities고요. 보조 활동 support activity고요. 그러면 이 보조 활동과 주 활동을 모두 거쳐서 마진이라는 이윤을 남기게 되는데 이때 이 보조 활동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조 활동에는 회사의 인프라, 그다음 기술 개발 R&D, 그다음에 구매 조달. 무언가를 만들려면 원자재를 사와야 될 거잖아요. 여기까지를 보조활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 보조활동은 직접적으로 회사의 매출 수익을 증대시켜주는 활동은 아닙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곧장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활동은 곧장 돈이 나오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주활동을 보면 주활동에서는 내적 유통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자재를 사왔으면 그것을 이제 생산부서에 보내고 뭐 시설 설비가 들어왔으면 공장 라인에 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생산을 합니다. 이것을 다 생산을 했으면 외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적 유통. 이러고 나면 이제 팔아야죠, 그죠?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사후 관리하는 이제 AS 같은 거죠. 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니까 이것을 주활동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저희는 지금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중요하다, 인사관리가 중요하다로 몰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HR을 한번 봐라. 이 HR이 보조활동에 속해 있지만 이것은 모든 보조활동과 주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이 HR은 이 각각의 주활동을 하는 사람, 성과의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이 각각의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사관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에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인사활동은 구매 담당 인력을 확보해 줌으로써 구매 활동을 지원하며 어쩌고저쩌고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가시면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경영활동을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1차 때는 기상제보회관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기상제보회관. 2차 때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활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활동은 개조지조통이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고 해서 개조지조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자, 아이고. 요걸 2차 때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이 계획은 우리가 이제 플래닝, 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천활동, d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 통제를 우리가 C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경영 환경을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특정 제도를 통해서 실천을 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 유효성이 높아졌는지를 확인하는 통제 활동을 통해서 관리 활동이라는 것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통제 활동은 향후 다시 계획 활동을 하겠죠. 그죠?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때 피드백 기능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환류를 피드백 루프가 이제 올가미 같은 거잖아요. 피드백 루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그 내용에 해당하며 외우실 필요 없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8페이지의 그림 1-3을 보겠습니다. 1-3.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관리적 차원이라고 해서 저희는 관리적 차원을 앞으로 답안에 쓰실 때 개조지도통으로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플랜 두 C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답안에 쓰실 때 그냥 플랜 두 C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혹은 관리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럼 답안에서 어떤 인사제도를 혹은 어떤 인사 기능을 예를 들어 확보 활동을 관리적 차원으로 서술하시오 라고 했다면 확보에 대한 계획, 확보에 대한 실천, 통제의 각각의 기법들을 물어보는 되게 덩어리가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서술을 하셔야지 뭔가 다른 목차를 잡으시면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리적 차원이다. 그래서 저희 책의 편제 또한 기능적 차원으로 모든 목차를 구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확보부터 방출까지 모든 편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확보 안에서 계획, 실천, 통제, 개발 안에서 계획, 실천, 통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3교시 때는 이 인사관리가 어떤 그 기능적 차원과 관리적 차원으로 쪼개어져 있는지를 한번 훑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가시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1-3의 기능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기능,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것, 뭐 손은 잡는다, 뭐 입은 말한다, 먹는다, 맛을 본다가 있듯이 사람을 뽑는다, 뽑았으면 배치시키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개발을 시킨다. 그러고 나서 일을 잘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해주고 계속 잘 다닐 수 있도록 유지해주고
그리고 정년이 되거나 혹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방출하는 이 각각의 차원들을 기능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확계평 보유방이라고 입에 계속 달고 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제도적 차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이 위치해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제조업에 속하는지 혹은 뭐 서비스에 속하는지 호텔 같은 거 병원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 차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사관리가 어떤 기능적 차원의 어떤 제도적 차원의 어떤 관리적 차원, 3차원으로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각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시죠. 9페이지. 9페이지는 이것도 이제 외우실 거 아니에요. 외우실 거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답안을 작성해 나갈 때 어떤 느낌이 좀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두고 계신 거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9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즉 경영학이란 모든 종류의 기업의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 활동을 계획, 조직과 통제하는 데 존재하는 재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줄이 중요해요.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변화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변화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답안을 쓰실 때도 왜 쓰는가, 왜 이 답안을 쓰는가, 왜 이 문제를 푸는가가 네가 시켜서 푼다가 아니라 요런 느낌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현상을 기술한다라는 것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식. 설명한다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그 이해를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앞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혹은 앞으로 내가 인사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예측하는 거죠. 이건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예측이 되겠죠. 그죠? 어떤 것은 이건 참 좋다. 이건 별로다가 예측이 될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피드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논문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채용노무사님들을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면 뭘 물어보냐면 진짜 실례지만 채용 전에는 뭐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지만 연애 경험이 얼마나 되시나요? 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죠?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웃으시는 것은 인식에 해당합니다. 그 현상을 인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사귄 그 장기간의 연애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를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방금 이제 물어본다라는 것이 인식이죠. 그죠? 그러면 설명, 이해한다라는 것은 왜 그걸 물어보는 회사가 있지에 대해서 이런 인간관계로 물어보는 거구나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로 구애 활동과 영업 활동은 저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구애를 하고 매력도를 어필해서 연애라는 것에 꼬리를 하는 것의 일련의 그 재해 활동들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무형의 서비스라는 것을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 사람은 영업을 잘하겠지라는 생각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회사구나까지 됐죠. 그죠? 그러면 예측을 해봅시다. 그럼 연애를 잘하는 사람 혹은 장기간의 연애,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죠. 그죠?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거나 때려치고 싶은 순간들이 오는데 그걸 참고 몇 년 동안 연애를 했대요. 그럼 인격적으로 우수한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 오래 다닐 수 있겠군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은 말을 잘할 수도 있고요. 혹은 외모가 뛰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점은 보통 이제 언어적인 기술이 많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연애를 굉장히 활발히 해서 사내 연애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말로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업무 보고의 체계를 좀 더 빡빡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뭐 사내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 남자 여자의 책상 배치를 좀 멀리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것들이 인사 관리니까 자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여기서 이제 답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조금 이제 눈을 말똥히 뜨시고 이거 하고 잠깐 쉴 거니까 답안을 쓰실 때 첫 번째 뭐 다 다릅니다만은 뭐 서라고 쓰기도 하고요. 뭐 들어가며 라고 쓰기도 해요. 서 들어가며. 그래서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 올해 일문이 52시간 근로시간제 근로단축 제가 2년 동안 미뤘거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두 배경 장단점 대응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대두 배경을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의 기대효과 물어봤네요. 의 기대효과. 의 기대효과는 장단점에 해당하니까 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들어가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 외부의 환경에서 기업은 시스템이고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경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써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보면 거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OECD 장시간 근로시간에 불명예스럽게 2위를 하고 있는 국가로서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위가 멕시코고요. 2위가 저희 나라거든요. 저희 나라가 1년에 평균적으로 2052시간을 일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2016년도 통계인가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뭐 OECD 국가 중에 2위 2052시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좋지 않고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까 산업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뭘 했다는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본론으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해서 첫 번째 의의를 적기 전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적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개념 그래서 개정법 전, 개정법 후 원래는 몇 시간이었죠? 68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이유 52시간으로 바뀐 것에 대한 법조항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게 돼요. 적어주시고 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의, 세 번째 기대효과, 장단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 방안 적었다. 이 대응 방안은 여기에 로마자 3, 4 아니 아라비아 숫자 3, 4쯤에 넣으셔도 되는 거고 대응 방안이 좀 길 것 같으면 여기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대응 방안을 적을 때 여기서 저희가 장점, 단점을 적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응 방안도 그냥 1, 2, 3, 4를 적으실 게 아니라 1, 2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점을 2개 적었다. 이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의 인사제도 대응 방안. 단점을 적었다. 그럼 이 단점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면 좀 읽기도 편하고 형식도 잘 맞아 보이고 전체가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잘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연성 있게. 그러고 나서 보세요. 마지막에 자 대응 방안은 예측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측을 통해서 내가 우리 기업에 어떠한 변화를 줄 거고 그 변화가 이런 제도들과 어우러지면 더욱 좋을 거야 라는 보너스 제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여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물이 논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고 매일 읽는 사람이니까 그에 대한 느낌이 나게끔 답안을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들어가며 나가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서어라고 하기엔 좀 밋밋하고 들어가면 나가면 원래 논문에서 발견되지 않는 언어거든요. 소음과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기 제목을 좀 다 붙여주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제목을. 예를 들어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대두 배경 해가지고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저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좀 더 중요한 관리사와 이론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